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스 파업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버스기사의 임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지원책을 내놓고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가서 직접 시민군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미 정보요원이었던 증인은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 구출된 40대 한국 여성이 철수 권고가 내려진 말리를 여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 여성은 긴급 군함비를 지원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제품 생산 중 나트륨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옷방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다음 주 월요일 수사단에 출석해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뛰는 류현진의 어머니가 시구자로 나선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5승을 달성했습니다.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 영상 후보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등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이틀 남겨두고 정부가 버스기사 임금 등 지원을 일부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는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받아들일까요? 첫 소식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등 버스노조 지도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노조의 건의사항을 들은 홍 부총리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앞으로 이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조 지도부가 돌아간 뒤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500인 이상 버스업체의 기사임금을 1년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영차고지 등 지자체의 버스 인프라 확충을 보조하고 M버스와 복합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버스노조가 건의한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지방 사무인 만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노조 측에 예고한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사견을 전제로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지 4, 5년 이상 된 지역이 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정부가 일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은근히 지자체가 버스 요금을 올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죠. 서울은 반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만 올릴 수는 없으니 일괄 인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손 안 대고 코 풀기 싫다고 하면서 요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 입장에선 52시간제 근무제로 버스비가 오르는 셈이죠.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서민들은 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면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겠죠. 버스 요금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스 요금이 꽤 한 달에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200원이면은 그래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 버스 요금 인상은 사는 곳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서울시민 대다수는 경기도가 주장하는 서울, 경기 일괄 인상에 반대합니다. 사실 지금 서울도 지금 적정한 요금인데 지금 올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만 요금을 올린다면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은 월 2만 원 가까이 교통비가 상승합니다. 도민들은 공평하지 않다며 맞습니다. 이제 경기도만 올리고 뭐 서울은 냅두고 이러면 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요금 인상 말고는 해법이 전무한 상태여서 4년 만에 수도권 버스 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가서 직접 시민군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온 바로 직후에 사격이 있었다면서요. 당시 미 정보요원이었던 증인은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미 육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5.18 당시 시민군을 향한 발포가 있기 직전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직접 광주를 찾아 회의를 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일비행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발포가 자행된 시간은 5월 21일 오후 1시쯤. 김 씨의 말대로라면 전 씨 방문 직후입니다. 김 씨는 해당 내용은 당시 미 국방성으로 보고가 올라간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광주 침투설도 허위 날조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만약에 600명이 들어왔다면 대충 한 30척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은 잠수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군 특수부대원으로 추정되는 군인 30여 명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광주 시내에 잠입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전 씨 광주 방문의 진실을 찾기 위한 조사 활동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광주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를 모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 5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중에는 파편이 몸에 박혔던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모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한 만큼 실제 사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전 씨는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다시 광주법정에 설치 주목됐지만 재판부가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씨가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법정 안에서는 증인들이 당시 생생한 목격담을 쏟아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시민 5명은 한결같이 헬기 사격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에서 발사된 총알에 파편에 맞았다는 남현애 씨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청 앞에 저 전일빌딩 건네 거기서 맞았어요. 지나가다가. 몸에서 나온 파편은 미국 무기실험연구소에서 자동기관 총탄으로 판명됐습니다. 헬기가 2번을 이동하면서 제 타고 있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사격을 했는데 재판부는 추가 증언과 현장 검증까지 계획하고 있어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위가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무장 세력에 붙잡혔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은 피랍 당시 1년 6개월째 세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정부가 가급적 여행을 하지 말라고 적색 경보를 내린 아프리카 말리까지 여행을 하고 있었죠. 적색 경보 쪽에서 여행을 하는 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억류 28일 만에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돼 파리로 이송된 40대 여성 장모 씨는 1년 6개월 전 홀로 세계 여행을 떠나 지난 1월 유럽에서 아프리카 모로코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한 장 씨는 지난달 12일 버스를 타고 베냉으로 이동하던 중 국경 지역에서 납치됐습니다. 피랍 이후 움막에서 생활했으며 식사가 제공됐지만 2주 동안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금씩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며 버텼고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은 없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 조기 귀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장 씨가 외교부의 여행 경보에도 홀로 위험 지역을 여행했다는 점입니다. 말리는 물론 말리와 맞닿은 부르키나파소 지역은
이른바 적색경보가 내려진 철수 권고 지역으로 모로코와 세네갈도 여행 자제 또는 유의 국가입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말 이후 연락이 끊겼지만 가족들은 별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한국인 여성이 납치됐던 이유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는 이 여성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와 항공비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10명의 버스 승객 중 납치당한 사람은 장모 씨와 61살의 미국 여성뿐이었습니다. 납치 조직이 외국인 여성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의 연락을 취하지 않아 정확한 납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nd officials have not said who may be responsible for the most recent incident, but there has been a resurgence of ISIS and al-Qaeda in this region. 위험 지역이지만 여행 경보가 최고 수준인 흑색 경보가 아니어서 장 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여성의 치료비와 귀국 교통비 부담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긴급하게 국내로 후송해야 하는 우리 국민에게 항공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군함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본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다 도와줄 가족도 없는 경우, 또 가족이 있더라도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번 경우는 긴급 군함비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을 철수 권고로 여행 경보를 상향하는 등 아프리카, 중동 등 여행 위험 지역의 경보 수준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품 생산 중 나트륨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한쪽이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내부는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충북 제천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강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외벽이 내려앉으면서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죠.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숨지고 함께 있던 근로자 3명이 정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은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선 지 1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외부 업체 관계자 2명이 내부 직원 2명과 함께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를 시운전하다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소중이라는 걸로 이제 그 얘기만 들었고 폭발이 어느 정도 강한지 이 얘기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저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환자 3명은 현재 서울과 강원, 원주 소재 병원 2곳에 나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명이 헬기로 옮겨진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 다들 헬기로 옮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과 보건복지부는 헬기 3대를 동원해 환자들을 긴급 후송했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 헬기 1대가 오후 3시 반쯤 출발해 30분 뒤에 충북 제천 모산 비행장에 도착해 후송을 시작했습니다. 약 15분 뒤에는 충북 소방 헬기 1대도 뒤를 따랐습니다. 오후 4시 55분쯤 상반신에 2에서 3도 화상을 입은 49살 김모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25분 만입니다. 약 20분 뒤인 오후 5시 17분에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46살 최모 씨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또 다른 근로자 56살 최모 씨는 강원 원주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3도 화상이면 정말 크게 다친 건데 환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3도 화상은 피부 겉표면뿐 아니라 피하층까지 손상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 재생도 안 되는 정도의 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체 면적 50%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으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억대 스포츠카를 몰던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무법 질주를 한 건데 결국 다른 고급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클럽 인근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파란색 스포츠카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보고 갑자기 속력을 냅니다. 스포츠카는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다른 차량을 추월합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강남 한복판을 돌더니 사거리 보행섬을 지나쳐 급기야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그 충격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던 스포츠카는 결국 경찰차와 충돌한 뒤 멈춰섭니다. 음주 차량 운전자는 추격하던 순찰차가 완전히 앞뒤를 가로막고서야 5km가 넘는 도주국을 끝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운전이었습니다. 차량은 도주를 시작해서 강남간이라 약간 5km를 도주하는 동안 저희가 수차례 정차 명령을 했고요. 그 정차 명령은 불응하고 그 사고 난 순간까지 도주한. 경찰은 차량 운전자 30대 유모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어제 통도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의자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급발진은 아니라는 뜻이니 운전 미숙일 가능성이 커진 거죠. 강진우 기자입니다. 통도사 입구를 지나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인파를 덮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 75살 김모 씨에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통도사 산문 입구에서 생수통을 받아가지고 정차 후 출발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50대 여성은 친정엄마와 통도사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지만 자신에게 닥친 불행은 막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막막하고. 함께 사고를 당한 70대 어머니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까지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택시기사를 때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2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3명 중 2명이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재범률도 높았고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응급실 병상에 누워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응급구조사에게 다가갑니다. 몸을 때린 것도 모자라 뺨까지 날리더니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집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3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약국안에 집기류를 부수며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멀쩡하게 밥을 먹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밥상을 엎기도 합니다. 경찰이 지난 2달 동안 일상생활 속 악성 폭력 범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764명을 적발했습니다. 병원은 물론 택시나 버스 등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벌어졌습니다. 3명 중 2명에 가까운 800여 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고 재범률도 높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식당을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도 많았고 주치 폭력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폭행 피의자 중 죄질이 좋지 않은 61명을 구속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10년간 자기 집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만 34명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검찰이 30대 남성 이모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한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로 지난 10년간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4명. 불법 성관계 영상만 수백 건에 달하지만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범죄는 한 여성이 지난 3월 이 씨의 집 화장실에 숨겨져 있던 몰래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과 침실 전등, 시계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항의하는 여성에게 몰카는 자신의 취미라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는 이제 동영상 이렇게 수집하고 간직하고 보물처럼 간직한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줬어요. 이 씨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제약회사 홈페이지에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현재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다음 주 검찰 수사단에 피해 날짜인 2008년 3월을 특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했다가 최근 진술을 번복한 그 여성과는 다른 여성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일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3월 여성 최 씨는 원주 별장 옷방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층에 옷방에 다른 남자를 넣어놓고 제 팔을 잡아 끌어서 힘으로 무력으로 그 옷방에 저를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네, 그 안에 있었던 남성이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이었고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의 무고 고소에 대해 똑같이 맞고소한 여성 최 씨는 다음 주 월요일 검찰 수사단에 처음 출석합니다. 최 씨 측은 검찰 출석 때 성폭행 피해 날짜를 2008년 3월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특수강간 혐의의 새로운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 주장 여성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끝났다면서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성범죄와 관련한 막바지 수사임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에 대해 1억 3천여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중천 씨를 모른다, 별장에 간 적도 없다며 아예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3개월 만에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과거사위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공고를 할지 그 결정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조사가 시작된 지 13개월 만으로 당시 검경 수사의 문제점 등 모두 12가지 의혹을 정리해 보고한 겁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주 20일로 미뤘습니다. 그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3일 장 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냈다고 밝혔지만 일부 조사단원이 이견을 표명하면서 내부 갈등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룬 건 조사단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이 커 보입니다. 특히 핵심 의혹인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와 장 씨에 대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 유력 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의혹 등은 공소시효와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점 등도 최종 수사 권고까지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대한애국당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천막이 불법이라며 오늘 저녁 8시까지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한애국당 측은 세월호 천막은 놔두고 자신들만 차별한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뒤편에 파란색 지붕의 천막 2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대한애국당이 광장을 사유화하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경고라며 기습적으로 설치한 천막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애국당은 광장에 있는 세월호 추모 공간 등과 동등하게 존중해달라며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걸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도 존중되었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줬듯이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한애국당 측 추산 200여 명의 당원들은 천막 인근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시한 내에 천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불법 점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검토를 해야죠.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따로 검토를 해야죠. 양측의 갈등이 강대강대치로 치닫는 상황이지만 해가 진 후에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일단 오늘 밤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2달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빠진 이는 역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초월회 회동에서 여야 4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두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였습니다. 한반도 상황도 급박하고 그리고 민생 현장도 절박합니다. 여기서 국회가 답을 못 낸다면 아마 많은 분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여야 4당 대표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불참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장외 투쟁을 멈출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국회로 빨리 돌아오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5당 대표가 모두 다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번 회동에 불참하는 대신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간 황 대표는 청와대가 온갖 핑계를 대며 단독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합니다. 일방통행식 회담으로서는 우리 경제, 우리 민생, 우리 안보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또 선 5당 회동 후 단독 회담이라는 청와대의 역제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회담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여야 4당 대표들까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부결해야 한다고 공식화했는데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신히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놨는데 고민이 크겠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삼선의 유성엽 의원이 제3의 황주영 의원을 크게 누르고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려 현재 300석의 의석수를 유지한다는 게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데 유 원내대표는 전체 의석수를 316석이나 17석으로 늘리지 않으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비는 동결하더라도 좀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바른미래당도 모레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성식, 오신환 의원 모두 강제로 이루어졌던 사개특위 사보임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여지껏 진행해왔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끝까지 협의하고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까지 참여시켜서 온 국민이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했지만
원내 사령탑이 바뀌자마자 이견이 노출되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사흘 전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경찰청장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의 죄목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 정보를 모으고 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만일 사실이라면 죗값을 묻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선거철도 아니고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히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지난 촛불 집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고 유임됐던 인물인데 오래전부터 경찰이 관행처럼 해오던 정보 수집과 관련된 죄목으로 영장까지 청구가 됐으니 의아한 겁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왜 굳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뒤숭숭한 지금 이러냐는 거죠. 검찰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원래 수사 중인 사건이었고 중대 혐의가 드러났으니 미룰 수도 미룰 필요도 없다는 거죠.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KT 채용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이 됐는데도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조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원칙에 따른 걸까요?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들은 이상할 일 많지 조용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조직의 수장으로 모셨던 두 사람에게 더구나 조직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도 입도 뻥끗하진 않습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호에 호기를 맞았는데 괜한 말을 꺼냈다가 자칫 이 찬스를 놓쳐버릴까 극도로 몸조심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검찰과 경찰은 지금껏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보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만 이해 안 되는 시기에 갑자기 경찰의 전직 두 수상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그럼에도 지금 자신들의 호기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전직 수상에 대한 수사에도 말 한마디 꺼내지 않는 경찰. 이들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저들이 정책 색깔이 없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할까요? 국민도 그냥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판단을 할 겁니다. 진짜 정적인 색깔 판단 없이 단지 그들이 하는 일만 보고 말이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주춤한 틈을 타 LG의 첫 5G 스마트폰이 승행 중인데 자세히 살펴보니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덕이었습니다. 온라인을 보면 돈을 받고 스마트폰을 바꿨다는 소비자들까지 있거든요. 하긴 5G 폰은 요금이 엄청 비싸죠. 윤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출시된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 synQ. 출시 당일에만 3만 대가량 판매됐는데 전작인 V40 synQ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2개의 화면을 활용하는 듀얼 스크린의 높은 활용성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이러한 흥행의 이면에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크게 작용합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통 3사는 현재 최대 77만 3천 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25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프라임 연금제 이상부터 25만 원 별도로 저희 대리점에서 지원을 해드려요. 공시지원금의 15%, 그러니까 최대 11만 6천 원 이상의 판매 장려금은 불법입니다.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며 온라인상에서는 공짜 폰에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반세기 넘게 우리 민족의 숙제인 통일, 그리고 내가 당장 먹고 살 문제인 경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70%는 경제를 택했습니다. 통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8%뿐이었죠. 이제 통일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하는 절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점점 늘고 있었고, 젊은 층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터키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크게 하락했을 정도인데, 이미 실물 경제는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 괜찮다, 하반기에 나아질 거라며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값은 하루 만에 10원 이상 떨어져 1,187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실제 이번 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화값이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원화값은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터키와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한국 경제 체력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경제 펀더먼털이 급격히 약화된 측면이 대외 신인도 저하를 정부는 원화값 변동이 과도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하반기엔 괜찮아질 거라며 낙관적인 전망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코스피 2000선 붕괴, 원화값 1,200원 추락 등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위안화 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원화값도 같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때 3천만 원 가까이 갔다가 300만 원대까지 고꾸라졌던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넉 달 만에 2배나 올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최근 이 상승세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월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4개월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대시 등 다른 가상화폐도 급등세입니다.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가상화폐의 분위기 반전은 페이스북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주가 등 주류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암호화폐가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달러에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지만은 금년이나 혹은 내년 혹은 후내년 사이에 글로벌 위기가 다시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재조명을 받으면서. 하지만 반론도 여전합니다.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화폐가 통화의 근본적인 특성이 없어 통화로서의 미래가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1,500억 원의 손해를 입는 등 변동성도 커 투자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 1년치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지난 3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이 오늘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출입을 통제하고 접촉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진료 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특정인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1년치 진료 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6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신라 측은 이 사장이 수술과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마약 관리 대장을 거짓 기재하거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작품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부터 대통령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김군은 한 남성을 찾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군용 트럭 위에 무기를 든 남자를 보고 군사평론가 지만호는 제1광수라고 합니다. 광수는 광주로 내려온 북한 특수군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옥 씨는 이 남자를 이웃에 살던 김군으로 기억합니다. 그 청년이 저보다 더 나이가 더 있어 보였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25세부터 27세 사이 30살은 안 넘었었고 그 정도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날카롭게 남자답게. 다큐멘터리 시민 노무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김해 봉화마을에서 생활한 454일간의 기록입니다. 자신을 찾아오던 평범한 사람들을 맞으며 반가워하던 고인의 육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 자료들이 눈에 띕니다. 5월을 맞아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극적 재미를 지닌 한 편의 작품으로 변해 관객들을 만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 서울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진 가운데 한낮 기온은 22.8도로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한낮에 26도, 광주 29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늘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오늘 20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곳곳에서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흐린 하늘이 보이면서 곳에 따라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을 되찾으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전 아침에 14도, 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대구의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지역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점차 더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독일의 한 주택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위반한 건 자동차가 아닌 비둘기. 차들이 시속 30km 밑으로 천천히 달려야 하는 곳에서 45km를 날다가 딱 걸린 겁니다. 보통의 비둘기가 평균 시속 123km로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과속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것도 마땅치 않으니 서로 비겼다고 봐도 되겠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